이번 두 번째 시간 스포는요. 학자 정리 중에서 티넨의 위치지대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대한 스포일러를 진행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흥미진진한가요? 스포가 좋으셨으면 수강 후기에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스포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수강 후기를 때는 약간 과하게 해도 돼. 아시겠죠? 그냥 뭐 좋았어 이렇게보다는 너무 좋았다, 막 미칠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막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는 지대설을 3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입니다. 결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말 포함입니다. 튀넨은 무슨 지대설을 주장했는데요? 위치 지대설을 주장했는데요.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뭘로 본다고요? 수송비로 본다고요. 이분의 이론은 무슨 이론이다?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출발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대는 가격에서 매상고라고 하셔도 됩니다. 생산비를 빼고, 비용입니다. 빼고 뭐까지 꼭 빼야 되는데? 수송비까지 꼭 빼야 되는데, 이 지대와 수송비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도심처럼 수송비가 접근성이 좋아서 적게 들어가는 곳에서는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아가면 점점 뭐가 많이 드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떨어진다. 지대와 수송비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그래프에 옮기면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부르고요. 이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집약적인 놈들은 중심지에 가깝게, 조방적인 농업들은 중심지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집약적인 농업들의 기울기는 급해지고요. 조방적인 농업들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티넨의 위치지대설은요,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까지 뺀 게 지대다.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 관계다. 우하향하는 한계지대 곡선에서 기울기 가파른 집약적인 놈들은 중심지에 가깝게 기울기 급해지고요. 조방농업은 기울기 완만하게 외곽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할 때 이 마찰비용이 누구와 누구의 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마찰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인데, 누가 누구와 누구의 합이라고요? 마찰비용이 지대와 교통비의 합인데, 마찰비용을 100을 줬을 때, 자 보세요. 지대 10이면 교통비 90, 지대 90이면 교통비 10. 역시 지대와 교통비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가 교통비,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3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요, 퇴해배가 됩니다. 퇴해배. 노래는 끝까지 들으시려면 좀 있으면 우리 스포 말고 전체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퇴해배. 튀넨은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최소비용 이론에서 수송비를 각각 강조했다. 퇴해배, 수송비 강조하신 3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론소는 입찰지대설을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알론소는 입찰지대설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입찰지대설. 입찰지대설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지대 지불 능력, 지대 지불 능력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대 지불 능력이 어떤 놈한테? 최대인 놈한테, 최고인 놈한테 토지용 혈당이 된다. 그래서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선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지대 지불 능력 요래야 되고요.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 요게 입찰지대설인데, 혹시 입찰지대설은 누가 주장했는데? 알론소가 주장했는데, 알론소가 지문에 없어요. 그럴 때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이 알론소 입찰지대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대설 마지막 3가지 내용들.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요,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원 이론이 있습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습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가장 오래된 이론 1925년 이론이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그로부터 14년 뒤인 1939년 이론이고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그로부터 6년 뒤인 1945년 이론입니다.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도심만 등장을 하는 단핵도시 이론인데, 다핵심 이론은 도심 밖고 부도심이 등장을 하는 다핵도시 이론이 됩니다. 부도심이라는 표현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에서는 때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요,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이 살고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만 있는 특이한 지구가 점이지대하고요. 전이지대, 점이지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라는 표현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만 있는 표현이고요. 관점이 도시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생태학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침입, 경쟁, 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 교통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요. 모양이 부채꼴 모양, 쐐기 형태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교통축에 가깝게, 이게 교통축이거든요. 누가 산다고요? 고급 주거지구가 먼저 입주하더라. 그래서 아까 동심원 이론에서는 접근성 양호한 곳에 저가 살지만 교통축이 가깝게, 선형 이론에서는 고급 주거지구가 입주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부도심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유사업종, 동종업종끼리는 모여서 입지를 합니다. 집적하고요. 이종업종끼리는 분산한다라는 표현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특정 시설이나 위치가 필요한 업종들 핵을 하나 가져가 버리고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도 핵을 하나 성립하는 원인이 됩니다. 핵이 성립하는 원인 4가지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대론 일부와 도시공간 구조이론의 스포일러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결말까지 한번 강의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 끝. 자, 그러면 이제 지대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7분 중에서 4분 끝냈죠.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사실은 36회 시험에서는 이 4분 위주로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티넨의 위치지대설은 고립국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논문 이름입니다. 이 사람 논문 이름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죠. 자, 아까 우리 지금 티넨의 무슨 지대설이요? 위치지대설이요. 위치지대설. 제목만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위치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지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논문 이름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고립국이라는 논문입니다. 지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지대는 우리 가격에서 곡물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생산비를 빼요. 그리고 남은 게 지대다. 요까지가 뭐예요? 그러면 요까지는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죠. 그래서 티넨의 위치지대설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다가 하나 개념을 딱 추가한 거예요. 어떤 개념을 추가한 거냐면 위치 개념을 추가한 거고,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뭐라고 보냐면 수송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빼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가 빠지면 이건 차익지대설이에요.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뺀 거다.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고, 티넨의 위치지대설은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뭐까지? 수송비까지 뺀 거다. 이게 그 유명합니다. 티넨의 위치지대설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고정값, 디폴트 값으로 한번 줄게요. 가격이 100이다. 생산비는 똑같이 10이다. 근데 수송비가 10인 경우하고 수송비가 80인 경우하고를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에서 10을 빼고 또 10을 빼면 얘가 지대가 80이 남고요. 이것도 2년에 불로소득 80이 빠지면 1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도심 외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도심 외곽.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심의 위치가 좋아요, 외곽의 위치가 좋아요? 도심의 위치가 좋지, 그렇잖아요? 도심의 위치가 좋다고 하는 이유를 티넨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도심은 접근성이 좋은 곳, 그래서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지대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뭐를 많이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수송비를 접근성이 나빠지니까 많이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지대로 남는 몫은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TNN에 따르면 물론 비옥도도 좋고 뭐 소유 자체도 좋지만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근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어디에 두고 있다? 수송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로 보냐면 반비례 관계로 봐요. 반비례. 반비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심처럼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에서는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는 떨어진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TNN의 위치 지대들의 주요 논점이 됩니다. 이때 그럼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외곽이에요. 여기가 지대예요. 지대. 오케이. 그럼 도심에서는 지대가 어떻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래프상에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뭐 제목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걸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계지대 곡선. 근데 이게서 뭐가 중요하냐면 모양이 중요합니다.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한계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하향은 뭐냐면 도심은 뭐가 좋은 곳이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 거야. 그래서 지대는 많이 발생하고 많이 발생했네.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많이 드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떨어지다가 여기 한계지거든요.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가 됩니다. 원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만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고 TNN의 위치지대설도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어요. 한계지는 지대가 없는 곳이라니까.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하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하향하는 기울기 형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기울기 형태가 자 보세요.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외곽이고 여기가 지대예요. 이것도 우하향이죠. 이것도 우하향이죠. 근데 기울기 가파른 놈을 갖다 우리는 집약적인 농업이다 그래요. 집약농업. 기울기가 완만한 농업을 갖다 우리는 조방농업이다 그래요.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라는 앞에서 토지 특성 부증성에서 왜 부증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지 조방적 이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TNN의 위치지대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농업입지론입니다. 농업입지론. 농업입지론이에요. 그래서 농업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뜨면 일단 TNN이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울기 가파른 업종들은 외곽으로 멀리 안 나가 중심지에 가깝게 이용을 하고요. 기울기 완만한 업종들은 조방적이라서 멀리 나가서 농업적 토지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울기 가지고도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집약적인 농업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르고 조방적인 농업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하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집약적인 농업을 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조방적인 농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TNN의 위치지대설은 공식을 알아놓으시면 더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식을 저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공식 외워놓는 게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대다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고 가격에서 비용 빼고 수송비까지 빼면 지대다 하는 것이 TNN의 위치지대설이 됩니다. 그러면 TNN의 위치지대설에서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세 글자 그러면 수송비고요. 지대와 수송비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프 옮기면 어떤 모양? 우하향하는 모양. 기울기가 가파르면 뭐요? 집약적인 놈은 중심지에 가깝게. 기울기 완만하면 조방적 농업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고 외곽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배울 건데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TNN의 이론은 훗날 알론소란 사람의 입찰지대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입찰지대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버제스란 사람의 동심원 이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TNN 이분을 갖다가 우리 뭐라 부르냐면 산업입지의 시초라 그래요. 산업입지의 뭐요? 시초. 시초 알죠? 시초. 산업입지가 이 사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산업입지계의 뭐라고 할까요? 시조새? 산업입지계 뭐 빗살무늬 토기? 메머드? 공룡화석?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훗날 영향을 많이 미쳐요. 최근에는 어떤 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하냐면 입찰지대설을 주장하신 분이 버젓이 있거든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알론소란 분이 버젓이 계신데 혹시 입찰지대설이 떴어. 근데 누가 없어? 알론소가 없어. 입찰지대설을 주장하신 분이 누군데? 알론소인데. 없으면 TNN의 위치지대설을 찾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TNN의 위치지대설이 어차피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이거든. 시초니까. 그리고
버젯의 동심원 이론, 이 동심원 이론, 사실은 동심원 이론의 시초가 누구냐면 튀넨입니다. 튀넨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6개 동심원을 제시하거든요. 사실은 동심원 이론의 시초가 사실은 튀넨이에요. 이분이 이론을 변형시킨 게, 응용한 게 버젯의 동심원 이론. 버젯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5개 동심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튀넨은 뭐다? 시초다. 튀넨은 훗날 알론소나 버젯에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튀넨이 영향을 준 거야. 튀넨 나이가 100살 넘게 많아요. 튀넨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튀넨의 위치지대설. 근데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공부하셨으면요, 반드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이그의, 순서를 좀 바꿔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걸 공부하실 겁니다. 마찰 비용 이론. 일단 마찰이란 뜻은 이제 좋은 뜻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그 와이프랑 마찰이 있었어. 그러면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찰, 서로 의견이 안 맞다는 거지. 사실 여기서는 마찰이라는 뜻은 불편에 따른 비용입니다. 멀어지면 불편하다는 거야. 멀어지면 불편하고 불편에 따른 비용을 마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과연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입니다. 마찰 비용은 잘 보세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예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 근데 시험에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진짜 기출 문제입니다.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용의 합이다.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말 못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마찰 비용이 지대와 교통비 합이고, 혹시 지대를 물었을 때는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뺀 값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퀄 표시 좌변과 이퀄 표시 우변이 어느 정도 글자 수가 맞아야 된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4글자쯤 되면 오른쪽에 5글자. 근데 이 2글자는 4글자와 3글자의 합이다. 그러면 글자 수가 좌변과 우변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마찰 비용을 100만 원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고정. 그럼 아까 튀넨 할 때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버립니다. 자, 만약에 교통비가 90이라면 지대는 10인데 교통비가 10이라면 지대는 90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지대와 교통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교통비가 뭐야? 수송비야. 뭐 교통비가 수송비지 뭐. 그러니까 수송비 교통비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운송비까지. 운송비도 쓸까? 쓸 필요는 없는데 쓰자 뭐. 운송비. 요걸로 해야 되겠구나. 운송비. 다 같은 말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대와 교통비 많이 발생하면 지대는 떨어지고, 교통비 적게 발생하면 지대는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대와 수송비, 지대와 교통비의 반비례 관계를 위치 지대설로 설명한 학자는 누구? 튀넨이요. 지대와 수송비, 지대와 교통비 관계를 마찰 비용으로 설명하신 분은 누구? 헤이그요. 좋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내용은 똑같다. 다만 위치 지대설이냐, 마찰 비용 이론이냐, 이론의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지, 그 전체 맥락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암기시킬 거예요. 알론소 입찰지대설 다 이해도 시키고 암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학자들은, 학자 때문에 아이고 학자 머리야 너무 머리야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요, 제가 학자는 완벽하게 시험장 가서 한 문제도 4개 나와요. 4개. 많이 나올 때는 5개씩 퍼붓습니다. 요즘에 학자 모르고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자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꼭 하나 나오거든요. 이 계산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될 계산 문제가 한 4개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자 정리는 계산 문제 포함해서 정말 실수를 하나 틀리는 거나 의외의 문제가 나와서 하나 틀리는 경우 아니면 학자 4-5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입문 과정에서 학자 정리를 제가 따로 테마로 뽑았거든요. 제가 해커스에 이렇게 입문하면서, 해커스에 입성하면서 아무거나 입문 과정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문 과정 딱 듣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문 과정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변에 혹시 입문 과정 안 넣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적어도 해커스 입문 과정은 꼭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참 좋은데 뭐 방법이 없네, 이거 표현할 방법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이종호 해커스 입문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널리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하셨죠? 예, 많이 알려주셔야 돼. 이번에는 입찰지 대설인데,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왜 알론소가 튀넨의 위치지 대설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튀넨의 위치지 대설이 바로 알론소의 입찰지 대설에 직접적, 간접적 아닙니다.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 영향을 다이렉트로 볼게요. 여기 도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튀넨의 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외곽이에요. 여기 지대예요. 한계지대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우하향한다. 이거 아까 어디서 했던 거야? 우하향하는 거. 튀넨의 위치지 대설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론소 입찰지 대설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튀넨의 위치지 대설을 찾으셔도 된다니까. 근데 여기 기울기가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심지어 요럴 수도 있거든. 이건 좀 찌그러졌네. 심지어 요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제가 요거 기업을 갖다가 제가 3개 기업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A기업, B기업, C기업 이렇게 나눠보고요.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볼 테니까 잠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업 구간, 니은 구간, 디귿 구간. 그리고 내가 토지 소유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기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야. 그러면 누가 제일 이뻐 보이냐면 A가 가장 이뻐 보여요. 왜가 가장 이뻐 보이냐면 기역에서는요 A가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A한테 야 그럼 너가 토지 이용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니은 지역에 가면요 B 보이시죠? B가 가장 지대를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가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 지역에 가니까 C가 토지를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위치마다 각 구간마다 지대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놈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게 누군지는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난 놈한테 토지 이용이 할당이 된다? 아니면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놈들이 입지 경쟁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최고가 써내는 놈한테 바로 입지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토지 이용이 허락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알론소의 입찰지 대설이고 혹시 지문 5개 중에서 알론소 입찰지 대설이 없으면 누구를 찾아도 우리 이 산업입지의 시조세, 튀넨의 위치지 대설을 찾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건 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노란색만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찰이란 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안 틀리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라고 하셔도 돼요. 의사가 최대인 놈한테 토지용 할당이 된다. 그러니까 최고 지대 지불 능력이 있는 놈한테 토지용 할당이 되고 지대 지불 곡선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입찰지대 곡선이 돼요. 남는 건 심지어 없을 때까지. 초과이익 제로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요 빗금친 구간에만 있어도 입지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거든요. 빗금친 구간에만 있어도. 근데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 무조건 입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입찰이란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입찰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쓰죠? 경매장에서. 자, 경매장에서 한 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찰서를 써내죠. 누구에게 낙찰? 최고가 써내는 놈한테. 근데 경매가 너무 과열됐어. 그래서 너무 최고가를 써내버렸어. 남는 거는 없을 만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남는 거 없을 만큼 초과인이 제로가 될 때까지 최고가 써내면 이론적으로 이 지역 무조건 차지할 수 있어. 그 선만 연결한 것을 갖다 우리는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근데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을 잘 보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그려드리면 사실은 기업은 몇 개 있죠? 3개 있지 않지. 저는 3개를 보여드린 건데 기업은 몇 개 있지? 무수히 많지. 그럼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제가 다 그려드릴게요. 뭐 제가 오늘 시간도 많고 눈도 오고 센치해지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기업 다 그려드린다고. 다 그려드리면 제가 지금 잘 봐요. 노란색으로 연결하는 거. 노란색으로 연결하는 게 윗부분을 연결한 거거든.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요런 표현을 씁니다. 요런 표현을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로 가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로 가다. 근데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울기 구하는 공식까지는 오늘 하지 맙시다. 공식은 15일 나왔으니까. 기울기 가파른 놈들, 기울기 큰 놈들이 있고요. 기울기가 작은 놈들이 있습니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어요.
그다음 주거지, 그다음 공업지가 있거든요. 그다음 뭐 농업지, 임업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들 중에서 가장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도가 바로 상업지예요. 그 상업지는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멀어져도 정말 골목 하나 사이다 두고 가격이 팍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팍 떨어진다. 기울기가 가파른 거야, 여기. 근데 외곽으로 가면 물론 가격이 떨어지긴 하겠지만요, 기울기가 큰 차이가 없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상업지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래요. 입찰지 대곡선의 기울기가. 공업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의 모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그 유명한 입찰지 대곡선이고, 입찰지 대곡선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T넨의 위치지대설을 찾으셔도 관계없다. 어차피 알론소 입찰지대설도 T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가자. T넨의 위치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항목을 뭘로 보고 있냐면 수송비에 두고 있습니다.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서? 반비례 관계라서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하향하고요. 집약적인 농업은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조방적인 농업은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혹시 입찰지대설이란 말이 뜨거나 그것에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해도 T넨의 위치지대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T넨의 위치지대설을 공부하셨으면요, 바로 7번의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으로 가시면 좋아요.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서 마찰비용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요, 왼쪽 4글자, 오른쪽 5글자, 지대와 교통비의 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대 마찰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교통비에 두고 있거든요. 멀어질수록,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증가되고요, 교통비가 증가되고요. 교통비가 증가되면 지대는 감소하게 됩니다. 역시 뭐의 중요성?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T넨의 위치지대설과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를 강조하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T넨의 위치지대설,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아직은 안 배웠는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 있습니다. 베버도 최소비용 이론에서 비용을 결정하는 항목을 3개 얘기하거든요. 운송비, 수송비, 임금, 임금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아니고 공업을 돌리는 직원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그리고 집정력, 이렇게 3가지 보는데 가장 강조한 게 뭐야? 그러면 수송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운송비, 수송비, 교통비 강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원지대설, 투비용이론입니다. 원지대설, 투비용이론. 지대설은 위치지대설, 비용이론은 마찰비용과 최소비용입니다. 한 번 더. 원지대설과 투비용이론. 지대설은 위치지대설, 비용이론은 마찰비용과 최소비용이론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송비, 교통비 강조하신 분 3분은요, 이렇게 한번 남겨보도록 합니다. 튀해배. 누구요? 튀해배. 튀는 헤이그, 베버. 이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 왜 베토벤 노래 중에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리베 디, 이리베 디조 비두미 하지 마시고 뒤헤베 디조 비두미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요? 뒤헤베 디조 비두미, 이렇게. 뭐요? 뒤헤베 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뒤헤베 디조 비두미 아마베 눈탐 모겐 노을 파르카인 탁 부두운디 니탈 때눈 ዝ레 조르겐. Understand? 뒤헤베 미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 강조하신 분이 시험에 뜨면 뒤헤배를 기억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지대로는 누구요? 7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인데요, 영구적, 장기적이에요. 그러면 파레토의 경제지대. 토지 이외 인간이 만든 기계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일시적, 단기적 초과 수익이요. 그러면 마샬의 준지대.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 지대 때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지대 결정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생산비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이 지대다 하는 것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 요구만으로도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합니다. 1월 1일 날 뭐가 먼저 올라요? 이종호 저 나쁜 놈이 지대를 먼저 올린다니까. 그러면 가을에 뭐야? 곡물 가격이 올라요. 누가 누구를 결정하죠?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대는 뭐를 상승시키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 비용, 세 글자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됩니다. T넨의 위치지대설은 공식 한번 떠올려볼까요? 지대는 무엇에서? 가격에서 뭐 빼고? 비용 빼고 생산비 빼고 뭐까지? 수송비까지 빼야 되는 겁니다.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도심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고 지대는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접근성이 나빠지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는 떨어진다. 지대와 수송비 관계 반비례.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하향. 기울기 가팔라서 중심 가까이서 이용을 하면 집약적 농업, 기울기 완만해서 외곽으로 멀리 나가서 토지 이용을 하는 농업은 주방적 농업. 이렇게 하는 것이 튀넨의 위치지대설. 알론소 입찰지대설은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 초가인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모양, 기울기 가파른 놈들 도심으로, 기울기 완만한 놈들 외곽으로 가는 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 마찰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고요.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까 알론소를 안 했네. 미쳤나봐. 알론소 체크하고 와야 되겠다. 알론소는 무슨 지대설? 입찰지대설.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 최고여야 되고요. 초과인이 제로가 되어야 되며, 모양은 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 요렇게 볼록한 모양입니다.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만 연결해야 됩니다. 기울기는 참고로만 기억을 일단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론소 입찰지대설. 수송비, 교통비 강조하신 분은 튀에베, 튀넨, 헤이그, 배버입니다.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 튀, 해, 저기 있습니다. 배, 튀, 해, 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대론이 끝이 났고요. 내용 정리도 얼추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인데,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 주장했고요. 호이트는 선형 이론 주장했고요. 해리스 올만은 다핵심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저랑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오케이? 갑니다.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 가기 전에 잠깐 저랑 단핵 도시라는 것과 다핵 도시라는 것을 한번 구분하고 내용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단핵 도시고요. 핵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다핵 도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시는 이론 중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대표적인 단핵 도시 이론이고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요 놈만 대표적인 다핵 도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핵심 이론만 다핵 도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동심원 이론이 1925년 이론이거든. 선형 이론이 1939년 이론입니다.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핵심 이론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이루어지던 1945년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지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무슨 이론입니까? 그러면 선형 이론. 선형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무슨 이론입니까? 그러면 다핵심 이론. 이렇게 순서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심원 비판, 선형, 선형 비판, 다핵심, 다핵심 비판, 동심원. 그럼 틀리는 거야. 어떻게 1945년에 다핵심 이론을 갖다가 동심원이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심원론이 먼저 나오고 이거 비판하고 한계를 극복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한계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극복하면서 한계를 극복한 이론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때 단핵 도시 할 때 단핵의 핵은 뭐냐면 중심 업무지구예요. 중심 업무지구. 자, 우리 중심 업무지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요, 센터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CBD라고 그래요. 중심 업무지구, 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직역하시면 됩니다. CBD. 실제로 CBD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두 글자로는 뭐라 부르냐면 도심이라 그래요. 도심.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 업무지구, 도심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단핵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촌스럽게 중심 업무지구 하지 않고요, 그냥 두 글자로 도심 그래버리고요. 영어로는
CBD, CB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하다가 간혹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우리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욕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공부는 잘 안 되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욕은 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또 약간 지성인으로서 욕은 못 하겠고 그럴 때는요 중심 업무 지구를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CBD 뭐 이렇게 공부하시다 공부 잘 안 돼. 이런 CBD 이렇게 한번 하시면 공부도 되고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CBD 이런 CBD 이렇게 찰지게 한번 하시고 다음 공부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핵 도시는요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심밖에 없어요. 중심 업무지구 이런 CBD 이걸 가지고 접근한 이론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이고 그럼 다핵 도시는요 중심 업무지구가 없느냐? 아닙니다. 중심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받고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 CBD 도심 받고 외부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중심에만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업무 지구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문제 빨리 푸는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심 업무 지구라고 했던 도심 가지고는요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를 구분할 수 없어요. 중심 업무 지구와 외부 업무 지구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요.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요거 부도심이에요. 부도심.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동심원 이론 문제 풀거나 선형 이론 문제 푸는데 부도심이 떴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는 부도심이 뜰 수가 없어요. 단핵 도시이기 때문에 부도심 자체가 없다니까. 도심 하나 가지고만 설명하는 이론이고 부도심은 1945년에 나왔던 다핵심 이론에서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치 이런 거 했었잖아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이고 기억나시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까지 더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토지 및 거정착물은 협의에 있어 광의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 둘 다에 있어. 기억나니? 그래서 둘 다 있고 준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거잖아. 준부동산 없으면 뭐? 협의. 있으면 광의. 그래서 협의와 광의 둘 다에 뭐는 뜨고 토지 및 거정착물은 뜨고 준부동산은 어디나 안 뜨고 협의는 안 뜨고 광의에만 뜬다.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심 업무지구, 도심, 이런 CBD는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 둘 다에 떠 있고 부도심 갖고 구분하는 거야. 외부 업무지구. 부도심이 없어야 되는 게 단핵 도시고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부도심이 있어야 되는 게 다핵심 이론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입문과정이긴 하지만 학자 정리 끝장 내는지 안 내는지 보라고 진짜. 절단 낼겨 내가 아주 그냥. 아시겠습니까? 완전 학자는 오늘 완전 조집시다. 제가 어릴 때는, 클 때는 조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망친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아,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시험 조졌어. 뭐 이렇게 좀 속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진다라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complete, success, 클리어한다는 뜻이더라고. 그래서 나 운동 조지고 올게. 그러면 이제 오늘 운동을 완료하겠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좀 세월이 바뀌니까 언어도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오늘 학자 조지로 가볼까요? 한번 조져봐. 조져봅시다. 자, 버제스란 사람의 동심원 이론을 좀 보도록 하죠. 동심원 이론. 일단 앞에서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1925년 이론인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요. 튀넨의 위치지대설 또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튀넨은 지금 보고 계시는 버제스보다 정확히 100세살이 많습니다. 100세살이. 그래서 튀넨은요. 버제스보다 버제스 아빠 엄마나 버제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튀넨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상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튀넨이 버제스 이론을 응용했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튀넨이 버제스보다 100세살 많다니까? 그러니까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을 응용해야지 어떻게
튜넨이 버제스 이론을 응용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응용했다, 영향 미쳤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튜넨 나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제스 새파랗게 젊다 두 사람만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느낌 있잖아. 왜 황정선 뭐 이렇게 최이대 그랬을 때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이름? 뭐 이종우, 고상철 그랬을 때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 아닌가? 아니 말고 씨. 아무튼 뭐 튜넨 그러면 지긋한 나이에 튜넨을 좀 떠올려 주시고요. 버제스 그러면 새파랗게 젊은 뭐 많이 젊지도 않습니다만 튜넨에 비해서는 100살 젊으니까 그리고 튜넨 젊어 아주 미쳤나봐. 미쳤나봐 나. 튜넨 나이 많아. 버제스 젊어.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넨이 영향 미친 거고요. 버제스가 영향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시카고 학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우리 시카고 아시죠? 교수님이셨어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1925년 시카고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1925년 시카고는 이랬대요. 여기. 우리 이런 모양을 무슨 모양이라 부르죠? 나무의 나이테 같은 동심원 모양이라고 합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인데요. 1번이 뭐냐면 중심업무지구예요. 알죠? 이제 중심업무지구. 두 글자로는요, 도심. 세 글자로는요, 이런 CBD, 이렇게. 2번은요, 전이지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점이지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심작자들에 따라서는 천이지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점이지대는 뭐냐면요. 주택, 상가, 공장 같은 게 혼재돼 있어서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모호한 지역을 점이, 전이, 천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이, 점이, 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갖다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봐요. 이게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몇 개 있냐면 3개 주거지역이 있어요. 먼저 저소득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 주거지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근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통근자 주거지역. 요거는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분명 5개의 동심원 모델이긴 한데요. 이걸 3개 모델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중심업무지구. 두 글자로요? 도심. 세 글자로는요? 이런 CBD. 이제 입이 붙었지. 두 번째는 뭐요? 점이지대. 세 번째가 주거지역. 근데 그 주거지역이 몇 개 주거지역? 3개 주거지역. 뭐요?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925년 시카고는요, 저소득 주거지구가 오히려 중심지, 그러니까 도심에 가깝게 입지를 했대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일자리를 찾기가 편한 지역에 입지를 했대. 외곽에는요, 오히려 고소득 주거지가 입지를 했대요. 쾌적성 때문에. 근데, 쌤, 저한테 와서 갑자기 쌤 저기 도심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지 입지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1925년 시카고 가봤어요? 아니 1925년에 시카고를 가봤냐고.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말라니까. 안 가봤으면. 나도 안 가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1925년 시카고 이렇게 이랬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이제 안 계시는데 저분은 물어볼 수도 없어 이제. 1925년에 이랬다. 물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 이론은 도시공간 구조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수능에도 나와요. 뭐 세계지리 이런데 수능에도 나오는 학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제스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 구조 이론의 시초. 순서는 중전저고통. 자,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중전저고통,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중심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렇게 약간 연기가 필요한데, 자, 조선시대 때 주상전하의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주상전하의 와이프를 중전이라고 하죠. 중전을 부릅니다. 제가 중전 한번 불러볼게요. 중전 이렇게 불렀어요. 중전이 메이야 하는 겁니다. 중이라도 뭐라고 하냐면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상당히 고통스럽게.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 시험에서 중전 고 저통스러워요 그럼 절대 나는 거야.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5개 시대.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전
고저통스러워요. 절단 나는 거야. 버젯의 동심원 이론 구조 5개는요.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소득층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순서는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먼저 나온다? 저소득층이 먼저 나온다. 근데 이렇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붙여놓으면 아직은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고소득층이 있는데 저가 들어와요. 이걸 또 우리는 침입이라 그래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고가 들어와요. 이걸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침입이라 그래요. 그 결과 새로운 것이 종래 것을 교차하는 것을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침입, 경쟁, 그리고 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입, 경쟁, 천이. 그러니까 고 옆에 저 있고 저 옆에 고 있으니까 막 침입, 경쟁, 천이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단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침입, 경쟁, 천이가요. 보통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세렝게티에서. 세렝게티.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막 이렇게 노루가 있나 거기? 노루를, 누떼를, 그 다음에 얼룩말을 갖다가 사자가 막 침입하고 경쟁하고 천이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생태계를 자연 생태계라고 하고요. 막 뜯어먹고 잡아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시에서 고가 저를 침입하고 저가 고를 침입하는 것을 도시 생태라 그래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도시 생태학적 관점.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침입, 경쟁, 천이가 뜨고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 뜨고 동심원 모양이 뜨고 중전, 저고통 이렇게 뜨면요. 요거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25년에 발표된 도시공간구조 이론의 시초고 절대로 뭐가 떠서는 안 되냐면 부도심이 떠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뭐니까? 단핵도시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버젯스가 1925년에 발표한 버젯 동심원 이론은요. 한 3가지 정도 큰 비판을 받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판,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은 교통이 발달했고요. 서쪽은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동쪽은 좀 많이 뻗어나갈 거고 서쪽은 많이 못 뻗어나갈 건데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 어떻게 도시가 동서남북으로 같은 크기로 확장될 수 있느냐는 거지. 크기가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네, 이런 비판. 첫 번째, 교통을 고려하지 못했다. 두 번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우리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로 적용하기에는 일반성이 너무 결여되었다. 그렇죠? 세 번째, 주거분리. 실제로는 여러분들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이렇게 인접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리돼 있다는 거지, 분리. 그래서 3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비판이요. 교통을 고려하지 못했다. 두 번째 비판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반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시카고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에 적용하기는 혼돈이 무리데스. 좀 무리가 있다. 세 번째는 주거분리.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가 분리된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로부터 14년 뒤에 호이트가 동심원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선형 이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얘도 단핵도시 이론입니다. 어쨌든 선형 이론. 얘는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1939년에 미국에 142개 도시를 연구합니다. 142개 도시. 그래서 아까 그 동심원 이론이 시카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성이 결여된 것을 상당히 많이 보완했겠네. 그렇죠? 그리고 버젯스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호이트부터 드디어 이걸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맞아. 교통축 하셔도 되고요. 교통노선, 좋아요. 교통망. 그러니까 교통이란 표현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부터 등장합니다. 버젯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이 교통이란 말이 뜨면 무조건 X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 중심원무지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중심원무지구. 2글자로는요. 도심이요. 3글자로는요. 이런 CBD. 근데 이게 교통축이야.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사는지를 봤어요. 교통이 발달한 곳에. 교통 노선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이 발달한 곳에는 고소득층이 살까요? 저소득층이 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현실적인 감각을 동원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안 되겠으면 경부고속도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으로 가면요. 서울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있고, 그죠? 서울 인터체인지 옆에가 어디죠?
판교 분당이죠. 간혹 서울 인터체인지가 서울에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서울 인터체인지는 판교 분당이 있습니다. 알죠? 손 맞추고 가봐. 서울 인터체인지는 판교 분당. 판교 분당 어느 지역이죠? 고소득 주거지입니다. 좀 더 가면 뭐 나오죠? 좀 더 가면 과천. 조금 더 가면 양재 서초. 조금 더 가면 한남.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울 인터체인지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 분당, 과천, 양재 서초, 한남. 이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가 고급 주거지입니까? 저급 주거지입니까? 고급 주거지지. 그래서 호이트 선형 이론에 따르면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살더라? 고소득층이 살더라. 고소득층들이. 이 고소득층들이 누굴 정말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소득층 주거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요 반대편에 저소득층 주거지 입지합니다. 그 다음에 도매 경공업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도매 경공업. 도매는 시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공업은 당시 중공업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도매 경공업은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공장. 그러니까 그 시장이나 공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주거지라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 그리고 고급 주거지 사람들이요. 누구를 정말 싫어하냐면 저급을 정말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중급 주거지를 사이에다 두고 만납니다. 중급 주거지를 사이에 두고 만난다. 그래서 요 모양이 뭐를 닮았기 때문에 부채꼴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부채꼴 선자를 쓰거든요. 요걸 쐐기 형태라고 하게 됩니다. 쐐기 형태, 쐐기형. 요게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되면서 아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직면했던 비판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첫 번째는요, 교통 해결했지. 오케이? 두 번째는요,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성을 확보했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거분리,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론을 살짝 비교해 보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중전 저고통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도심으로 누가 살았는데? 저가 살았는데. 호이트의 전형 이론은 유명합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산다? 고가 살더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무슨 이론에 따르면 에 따라서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사는데? 저가 사는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산다? 고가 산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 이거. 드디어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만 있는 지대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어디는 없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는 없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만 있는 게 점이지대와 통근자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도 중심 업무지구 있었던 것 같고요. 저소득, 고소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이지대하고요, 통근자지대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트레이드마크. 특히 통근자와 점이지대는 버제스 동심원 이론의 트레이드마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신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어떤 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중급 주거지구라는 놈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도매 및 경공업 지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과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트레이드마크, 점이지대하고요, 통근자지대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죠? 도심의 핵이 하나밖에 없다. 도심의 핵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6년 뒤인 1945년에 해리스 울만이 드디어 다 핵심 이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다 핵심 이론. 해리스하고 울만의 두 분의 다 핵심 이론이 주장이 됩니다. 자, 다 핵심 이론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시만 있는 게 아니다. 뭐도? 부도심도 존재를 한다. 특히 이건 어디에 적합한 이론이냐면 현대도시 또는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가장 마지막 1945년에 발표된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이 이루어지던 해입니다. 우리 그래도 광복절은 알고 계셔야 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날이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이 됩니다. 물론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여합니다. 리틀보이? 투여합니다. 투하라고 하죠. 투여가 아니고 투여는 이렇게 약물 투여 이런 거지. 그러니까 투하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 Do you know 나가사키? 거기에 펜맷 투하하고 그 다음에 6일 뒤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던 해 미국에서는 해리스 월만이 다핵심 이론을 발표합니다. 1945년은 우리나라는 광복이 이루어지던 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중심 업무지구가 있어요. 중심 업무지구. 우리 중심 업무지구를 뭐라 그랬죠? 중심 업무지구를 두 글자로 도심. 세 글자로는 이런 CBD. 그 옆에 이제 도매 및 경공업 지구가 있어요. 도매하고 경공업. 도매 경공업. 도매 경공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저급 주거 지역 사람들입니다. 저급. 그리고 여기 고급 주거 지구가 있거든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고급 주거 지구 사람들은 누구를 엄청 싫어한다. 저급을 싫어하더라. 중간에 중급을 두고 사이에 만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급 주거 지구에 사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요. 영암 프로보고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럼 백화점에 물건 하나 사고 영암 프로 보려고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서 가고 집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뗏목을 타다가 뒤집어졌어. 모타보트 갈아타는데 모타보트 기름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중심에만 업무 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부도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심에만 업무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도심에도 업무지구를 만들어버리는 게 다핵심 이론입니다. 외부에도 업무지구를 만들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소득층 주거지역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러 그 종로 3가나 충무로 가지 않는 거지. 백화점에 쇼핑하러 명동이나 강남에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부도심이 외부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가 존재하니까. 오케이? 이게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이란 말은 다핵심 이론에서만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론인데,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핵이 성립하는 원인, 요 다핵심할 때 핵이 성립하는 원인이 한 4가지쯤 된대요. 요거는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핵의 성립 원인인데, 우리 유사활동, 동종활동은요, 모여서 입지를 한대요. 이해가 상반되는 업종들은요, 분산해서 입지를 한대요. 그리고 특정 시설이나 위치가 필요한 업종들이 핵을 하나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놈들이 또 핵을 하나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만 좀 예를 들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매업은 한데 모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면 도매업 같은 것들이 한데 모여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사업종끼리는 한데 모이는 게 좋다. 이래서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집적한다 또는 양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급 주거지구 사람들이 뭐를 싫어한다 그랬죠? 저급을 싫어합니다. 공장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거지구와 공업지구는요, 분산합니다. 우리 이것을 비양립한다 그래요. 양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장들은 편리한 교통과 수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특정 시설이나 위치를 필요로 하면서 핵을 하나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고업 같은 경우는요, 도심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너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도심으로 들어오기는 지대 지불 능력이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도심의 외곽에 입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동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왼쪽 오른쪽 보다 보면 뭐가 많아요. 물류센터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걔들 강남에 있으면 더 좋은데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교외로 갈 수밖에 없다. 지대 지불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누구의 무슨 이론인지 한번 대답해 볼래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경쟁, 천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도심으로 접근성이 영한 곳에 저소득층이 입지. 그러면 뭐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 부채꼴, 쐐기,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이 입지. 그럼 누구의? 호이트의 선형이론. 도심, 받고 외부 업무지구. 3글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부도심. 현대도시나 대도시 패턴에 적합하고요. 동종, 유사업종은 모이고요. 이종, 이해가 상반되는 업종, 흩어져서 분산하고요. 지대지불 능력, 그 다음에 특정한 시설이나 위치의 필요성을 우리는 핵의 성립 원리로 보는 것이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거의 다 해갑니다, 이제.
도시공간구조 이론입니다.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이 편이 반드시 나옵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 침입 경쟁 천이. 튀넨 이론을 응용한 거다. 튀넨이 시조세라 그랬죠. 접근성 양호한 곳에 누가 살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입지한다. 순서는요. 중전. 메이야? 저 고통스러워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하는 것이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 교통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모양, 부채꼴, 쇠경태. 교통축에 가깝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급 주택 입지합니다. 선형 이론부터가 좀 현실성이 좀 더 있죠, 그죠? 교통축에 가깝게는 판교분당, 서초양재, 과천, 한남 같은 고급 주거지가 입지한다 하는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부도심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현대도시나 대도시 패턴에 적합한데 동종은 집적, 모여, 양립 집중하고요. 이종들은 비양립, 분산, 분리, 흩어지고요. 특정 시설이나 위치의 필요성, 지대 지불 능력 등이 핵이 성립하는 원인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공간구조론. 그래서 우리 총 부동산학을 빛낸 19의 위인들 중에서 몇 개 했냐면 지금 벌써 11분을 한 거예요. 11분을. 11분이나 했어요. 자, 보세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경쟁천이, 중전 저고통, 접근성 양호한 곳에 저입지,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 주택 입지, 그 다음에 부채꼴, 쐐기 형태,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도심뿐 아니라 부도심 등장하고요. 현대 도시나 대도시 패턴에 적합하고요. 동종 모이고, 이종 흩어지고, 위치나 시설의 필요성,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그러면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지론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입지론은 서비스업 입지론의 5분,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넬슨. 베버와 레쉬의 이론은요, 공업 입지론입니다. 공업 입지론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입지 선정 이론은 조금만 쉬셨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지 선정 이론 하나 남았습니다. 쉬겠습니다.